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들이 직원을 몇 명이나 뽑을까 이 결정을 할 때요. 그 뒤에 숨어 있는 경제적인 계산법, 이걸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결국 기업이 이윤을 추구한다는 그 목표가 있잖아요. 이게 실제 고용으로 딱 이어지는 핵심 원리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핵심은 간단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뽑으면 회사에 얼마나 이득일까? 그리고 월급은 얼마 줘야 하지? 딱 이 두 개를 저울질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기업은 당연히 이윤을 가장 많이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기본 목표죠.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게 이윤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임금이 비용 중에 꽤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네, 인건비가 중요하죠. 그래서 직원을 이제 한 명 더 뽑을까 말까 이걸 고민할 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 추가로 온 직원이 벌어다 줄 수입이 그 직원에게 줄 추가 임금보다 과연 클까 하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해지는데요. 첫째는 비용 측면, 바로 임금, W입니다. 특히 뭐랄까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면 기업들은 보통 시장에서 정해진 임금을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아, 자기들이 막 정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직원 한 명 더 뽑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은 그냥 그 시장 임금, W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군요. 비용은 임금 W네요. 그럼 편익 쪽은요? 그 직원이 가져다 줄 가치 같은 거요. 네. 그 편익 측면, 즉 그 직원이 회사에 얼마나 벌어다 줄까 하는 가치인데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노동의 한계 생산 물가, 영어로는 VMPL이라고 부릅니다. 와, 이름이 좀 어렵네요. VMPL. 네, 좀 그렇죠. 근데 풀어서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 직원이 추가로 한 명 더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추가 생산량, 이걸 MPL, 즉 노동의 한계 생산량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그 회사가 만드는 물건의 시장 가격을 곱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직원이 회사에 추가로 벌어다주는 수입인 셈이죠. VMPL은 생산물 가격 곱하기 MPL 이렇게요. 아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원이 추가로 만들어내는 가치? 그게 VMPL이고 네, 그 직원에게 줘야 하는 월급은 W. 이 둘을 비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기업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사람을 뽑아야 이윤이 제일 커지는 건가요? 딱 떨어지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새로운 직원이 벌어다줄 가치인 VMPL이 임금 W보다 크다. 즉 VMPL W라면요? 그럼 더 뽑는 게 이득이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뽑아야죠. 뽑을수록 이윤이 늘어나니까요. 반대로 그 직원의 가치 VMPL이 임금 W보다 작으면요. VMPL W 이러면 아, 그러면 마지막에 고용한 직원 때문에 오히려 이윤이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믿지는 장사네요. 그럼 고용을 줄여야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 둘, 즉 VMPL과 W가 정확히 같아지는 지점, 아, VMPL 이퀄 W 딱 같아지는 지점. 네, 바로 그 지점까지 고용을 늘리게 됩니다. 이 지점이 바로 이윤이 극대화되는 가장 좋은 고용 수준인 거죠. 여기서 더 뽑으면 오히려 손해고 덜 뽑으면 이윤을 최대로 못 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에서 자주 말하는 한계에서의 의사결정의 아주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VMPL 이퀄 W.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근데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까 그 직원이 만들어내는 가치, 즉 VMPL이라고 하셨는데 그 가치라는 건 결국 소비자들이 그 회사 물건을 얼마나 사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오, 맞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짚으셨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노동 수요를 파생 수요, 드라이브드 디만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파생 수요요? 네. 예를 들어 아무리 뛰어난 프로그래머라 있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그 회사가 만든 앱을 전혀 안 쓴다면 그 프로그래머를 고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결국 최종 생산물, 그러니까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최종 제품이 안 팔리면 아무리 좋은 직원이라도 필요가 없으니 파생된다는 말이 이해가 가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왜 보통 임금이 좀 싸지면 기업들이 사람을 더 많이 뽑으려고 할까요? 즉, 왜 노동 수요 곡선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일까요? 이것도 이유가 있겠죠. 네, 이것도 중요한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계 생산 체감. 네. 다른 조건들은 다 똑같은 상태에서 직원 수만 계속 늘려나가면요. 새로 투입되는 직원이 추가로 만들어내는 생산량, 즉 아까 말한 MPL 있죠?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사람이 많아진다고 생산량이 계속 그만큼 비례해서 내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작은 식당 주방에 요리사를 계속 덧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서로 부딪히고 동선이 꼬여서 한 명당 만들어내는 음식량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 법과 비슷합니다. 생산량이 너무 많아지면요. 시장 전체에 그 물건 공급이 확 늘어나서 물건 가격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럼 아까 VMPL이 생산물 가격 곱하기 추가 생산량, MPL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VMPL은 가격 곱하기 MPL. 그런데 방금 말한 두 가지 이유, 즉 추가 생산량 MPL 자체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생산물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면 당연히 그 둘을 곱한 VMPL 값도 어떻게 될까요? 아, 같이 작아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많이 고용할수록 그 한 명 한 명이 추가로 벌어다주는 가치, VMPL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즉, VMPL 곡선 자체가 보통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을 띠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VMPL 곡선이 아래로 향하는 거군요. 그럼 아까 기업은 VMPL equal W가 되는 지점에서 고용을 멈춘다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시장 임금이 내려가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W가 낮아졌으니까. 그렇죠. 그럼 더 낮은 VMPL 값과 같아지는 지점까지 고용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VMPL 곡선이 우하향하니까 낮은 W와 만나려면 더 오른쪽으로, 즉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지점으로 이동해야 하는 거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임금과 기업이 원하는 고용량 사이에 이런 반비례 관계가 나타나는 거고 노동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야, 들어보니까 기업의 고용 결정이라는 게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명확한 경제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였네요. 결국 새로운 직원이 가져올 가치, VMPL과 그에게 줘야 할 비용, W가 같아리는 지점, 그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군요. 네, 이론적으로는 아주 명쾌하죠.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VMPL는 W 모델은 사실 완전 경쟁 시장이라든지 몇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아, 현실은 좀 더 복잡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 기업의 고용 결정을 보면 단순히 계산된 VMPL이나 W 말고도 뭐랄까 직원의 사기, 교육 훈련에 드는 비용 또는 회사의 장기적인 이미지나 비전 같은 거요. 이런 숫자로 딱 떨어지지 않는 요소들도 분명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아, 정말 그렇겠네요. 당장의 생산성만 볼 순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VMPL equal W라는 핵심 원리를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 현실의 이런 복잡한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의 VMPL은 좀 낮더라도 미래에 크게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인재라면 기업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런 질문들이요. 와,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단순히 숫자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저희와 함께 기업의 고용 결정,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 원리를 이렇게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